성곽들이 쭉 지어져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성곽들이 토성 형태로 마련되기 시작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시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토성이 많이 발전을 한 게 백제였었어요. 그래서 풍납토성, 이 대표적인 백제의 수도잖아요. 풍납토성에 이런 둘레 성곽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나가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진으로라도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발굴을 해서 쭉 들어가 보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층위가 많이 확인이 돼요. 근데 이게 성벽을 절개를 한 거예요. 성벽을 잘라가지고 당시 성벽을 어떻게 성을 쌓았나 보려고 쌓은 지압한 건데 여기서 딱 나온 게 판축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여서 쌓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토성을 쌓을 때 저런 판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역공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역공법이라고 낙엽이나 나뭇가지 약간 이런 것들을 중간에 껴넣는 거예요. 흙을 쌓을 때. 그러면 그게 썩으면서 흙들하고 유기물끼리 붙여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신 공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을 굉장히 두껍게 잘 쌓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당시 백제의 성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청주에서 확인되는 전북동 토성이라는 토성이고요. 정말 문 한가운데 동그라니 성벽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70년대? 그쯤이었을 거예요. 7,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다 그 보상을 하고 거기 계신 분 다 이주를 하셨고 여기 안에 전부 다 이제 싹 정비를 해서 지금은 딱 토성만 남아 있는데 그 토성도 똑같이 한축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런 형태로 토성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사진 같은 거 이용해서 실제로 사진 찍으시는 포토그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저기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토성을 얘기했잖아요. 토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판촉의 개념들이 있는 토성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성이 토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판축법이 있고 그다음에 삭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삭토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토성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기본 자연 지형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딜 가나 산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를 일부를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공백해 들어올 때 여기는 이렇게 높아서 실질적으로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삭토라는 게 흙을 깎아낸다는 거예요. 삭제해서 그 삭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걸 삭토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그 토성 축성법이에요. 근데 대신에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깎아내는 거다 보니까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요한 백제의 토성 같은 경우에는 다 판축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탁탁탁탁 쌓아서 성벽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있다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토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주 월성 같은 경우에 토성이 하지만 초창기에 만들었던 거고 대부분의 성들이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산성이 3년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이거를 함락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왜 이름이 3년 산성이냐? 네, 맞아요.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데 이게 지을 때 3년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년 산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어쨌든 지금 요거는 이제 많이 다 복원된 형태지만은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속성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성곽 같은 경우, 석성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석축성이 있고 토석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돌을 우리가 보통 쌓잖아요. 돌을 쌓아서 성곽을 올릴 때 안쪽을 뭘로 채우느냐. 그래서 보통 그냥 성벽 돌만 쌓으면 무너지기 쉬우니까 두껍게 쌓고 안쪽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지만이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흙이랑 돌을 막 같이 넣으면은 토석 건축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돌로만 때려 박으면은 석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곽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성곽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이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또 좀 약간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전체 성곽 분포도를 보여드리면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산성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산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70%가 산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산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근데 성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개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끝에 이렇게만 두르는 성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계양산성도 그렇고 문수산성도 아마 제 기억으로, 문수산성은 아니고 계양산성 같은 경우에 산 꼭대기 올라가면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죠. 정상에. 그거를 우리가 태매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되게 순수한 한글식인데, 표현이 산을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해서 태매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포곡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곡식이라는 성은 이렇게 성을 계곡을 끼고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위할 때 그 포자에다가 그다음에 곡자, 계곡 곡자를 써서 포곡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포곡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최소 1.5km 이상 되는 성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상정식이, 요 태매식이랑 포곡식을 합쳐진 거에서 보통 이 산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본 거지만은 실제 이렇게 등고선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는 어느 부분은 계곡이 낮은 부분이 있을 거고 어느 산 정상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 정상부터 계곡까지 다 포함한 거를 이거를 복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구분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성곽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얘기하면 2,000여 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곽들이. 근데 대부분의 성이 진짜 성시대에 다 지어집니다. 물론 이제 전부 다 발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이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하고,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것들은 공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삼국시대 때 거를 개축하거나 수축하거나 다시 보수를 해서 재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읍성 있죠. 읍성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외부를 막기 위해서 그런 해안가에 평지에다가 짓기 시작하는 성들이 있고, 거기 안에 사람들을 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전쟁을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할 때 청년전술이라는 말 표현을 들어보셨죠. 전쟁이 나면 다 그냥 산으로 도망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요 바깥쪽에 외부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얘네들은 목적이 약탈이잖아요. 그냥 다 도망쳐 들어가면 그냥 밑에 싹 들어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밑에다가 성을 짓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읍성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읍성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지역의 중심 지역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실질적으로 치수 역할도 하고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성곽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조선시대 때이고, 실제 산성들의 모습들은 다 대부분 성시대 때 있었던 것들이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성곽들을 배경으로 어떠한 전쟁들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시대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학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입니다. 국사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뭐 다 얘기하지만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위협을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전쟁도 많이 벌였었고요. 그거를 쭉 그냥 이야기해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4세기 때는 제가 근초공항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강 위협을 차지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병영 확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전성기를 부과했었고요. 그러다가 5세기에 들어서 공개토항, 4세기부터 시작했던 공개토항하고 장수항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확장을 시작합니다. 이때 했던 게 역시나 한강 위협을 차지하고, 그리고 신라가 다시 6세기 때 전성기를 부과할 때 진흥왕 때부터 부과할 때 그때도 역시나 한강 위협을 차지했던 겁니다. 이 한강이라는 곳이 서울에서부터 쭉 서해로 빠져나가면서 엄청나게 큰 강이지만 또 이 강이 당시에 왜 이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였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식수나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경사회를 하기도 좋은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어 역할을 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중국이랑 통교하기 좋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한강이 아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국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크게 4개를 뽑아서 가져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강 위협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여러 전쟁들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475년입니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인물을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퀴즈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네,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거는 그냥 등만큼인데 먼저 얘기하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림 얘기는 계로왕 도림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로왕이 이 시기에 원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름 세력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강 유역에서.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계룡 얘기하면 한강 유역을 뺏기고 무분별하게 성곽을 막 하고 궁궐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고구려한테 공격을 당해서 다 재정적으로 다 파탄이 나서 도망간 죽어버린 왕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이 벌어지기 6년 전에는 고구려를 직접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백제가 계룡왕 고구려 남쪽을 공격을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산성이라고 상을다가 병사들을 배치하기도 하고요. 꽤나 상당히 방어적인 군사적으로 잘 마련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고구려가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첩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백제에 공격해 들어가려고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첩자를 구하고 있던 와중에 도림이라는 승려가 장성하게 나타나서 제가 가서 첩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당시에 삼국시대에는 승려가 첩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삼국은 다 불교를 다 받아들이고 국교로 많이 활용을 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교와 관련된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손쉽게 국경도 넘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 나라들별로 이런 승려들을 첩자로서 파견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림이 딱 한강으로 와서 죄를 지어서 도망친 것처럼 돌아온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풍납토성한테 성문에 가가지고, 이거는 제가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도림이 와서 여기 왕이 께서 바둑이랑 장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되게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룡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계룡이 한번 오시라고 해라 그래갖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고서는 딱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옳다구나, 국수다, 이분은 국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떠받들여서 옆에 두고 오십니다. 그래서 매번 바둑을 같이 두면서 이기 시작한 거죠.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림이 계룡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 한강유역에 왕께서 계시는 이 한강유역이 천혜의 유세인데 이것만 믿고 생활하기에는 불안한 점이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가만히 살면서 지내다 보니 한강에 물이 범람이 많이 되고 홍수도 많이 나서 백성들이 많이 떠내려가고 집도 무너지고 이런 것도 내가 많이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실제로 많이 홍수가 났었잖아요. 잠실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었던 강동구 지역이나 잠실 지역은 정말 홍수가 많이 났던 지역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괴로움이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나는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군력을 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궁궐도 좀 오래됐고, 당시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왕의 왕릉이 좀 많이 무너졌다. 그걸 바꾸셔야 된다, 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비유왕, 계룡의 아버지 비유왕의 왕릉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당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맞네, 그걸 해야겠네 라고 계룡을 생각을 하고 전 국토의 백성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궁궐을 수축을 하고 새롭게 성벽을 쌓고, 그리고 아버지인 비유왕의 왕릉을 다시 만들고 치수를, 그래서 한강을 주변으로 북을 쭉 쌓는다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는 도중에 도림이 도망갑니다. 고구려를 튀어버려요. 그러고서는 장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백제가 미친듯이 하고 있다. 지금이 적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수왕이 바로 부산 선반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게 풍납토성이었어요. 정말 풍납토성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딱 무너지자마자 바로 이제 여기 풍납토성에 있던 계룡왕 같은 경우에는 도망쳐요. 도망쳐서 이제 몽촌토성으로 도망갔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성, 남성 두 개 있었다고 하는데 북성이 제일 먼저 무너지고 남성까지 무너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7일 딱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풍납토성이 무너지고 몽촌토성까지 무너지게 되자 계룡왕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려고. 그래서 도망가기 직전에 자기 아들이라고 삼국사기는 기록이 되었고, 또 일본서기에는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문주, 그 다음 왕이죠. 문주한테 사람 2명을 붙인 다음에 양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국가의 사직을 어쨌든 살리려면, 자기네들 살아남으려면 너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하면서 양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 계룡왕은 안에서 농성을 하다가 소문을 통해서 도망치려고 수십 기만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잡히게 되죠. 재증벌루라는 장수한테 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계룡왕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 같은 데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였던 사람은 사실 알고 보니까 백제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도망갔다가 고구려에서 장관에서 내려와서 계룡왕을 죽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한강유역이 뺏기게 되고, 그래도 당시 이때만 하더라도 백제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맺은 상태였죠. 우리가 얘기하는 나제 동맹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문주가 신라로 가서 군사를 빌려가지고 가요. 근데
이미 군사를 빌려가지고 왔을 때는 한성은 이미 함락됐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주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공주, 지금의 공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한강유역을 뺏기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구려의 가장 최전성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을 차지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주 그리고 더 많이 내려가면은 대구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영토를 확장했던 지역에다가 경계석을 박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비석입니다. 네, 충주고구려. 예전에는 중원고구려라고 많이 했었죠. 이게 2010년부터 명칭을 충주고구려로 바꿔서 지금은 충주고구려라고 하는데 이 비석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라고 정세영이 못 바꿨습니다. 이 충주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은 번개투항비의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좀 줄여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는데 약간 마멸이 굉장히 많아서 영어가 보이더라도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전체 사면에 글씨가 있긴 하는데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면이 1면인지를 몰라요. 대신에 이제 글자가 가장 많이 남겨진 요 면을 두고 학자들이 막 분석을 하고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흔히 보통 비석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도, 뭐 이게 간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번개투항 등에 나왔던 모습들이 기록들이랑 비슷하게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레톤의 담주 뭐 아니면은 뭐 백잔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똑같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가는데 이건 여담인데 요거가 이제 발견된 경위가 사실은 당국대 박물관에서 1975년에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했냐면 원래는 충주 지역일 때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답사를 다니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역사에 관심이 가셨던 그분들이 원래 뭘 하고 싶었었냐면 진흥왕에 꽂혀가지고 진흥왕 승수비를 찾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충주에도 왠지 있었을 것 같아 하고 갔다가 이 돌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한 마을에 익성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입구에 있었던 돌이었어요. 그냥 선도로 마을 사람들을 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걸로 신앙적인 걸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보니까 글씨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기문인 것 같아 라고 하고 그거를 당국대에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국대 박물관이 조사를 와서 보니까 이건 고구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고구려에 대한 유명하고 또 하나의 예담은 이병도 선생님하고 두 개 이병도라고 서울대에 나오시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타계를 하셨는데 그 역사 한국사학계에서 이제 굉장히 원로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70살, 80대 때 70대 때 같은 이거를 계속 보시다가 잠드신 거예요. 이게 꿈을 꿨어요. 진짜 이거는 있었던 일이고 저도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걸 직접 들으신 분들한테. 근데 요 위에 제액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글자가 있다. 여기에. 그러면서 그걸 학교에 와가지고 학회에 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글자를 봤다. 글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다른서 좀 젊으신 분들 제 양반이 로망이 나는데 웃어 넘겼죠. 근데 최근에 보면 있어요. 뭔가 있긴 있어요. 희미하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보역사전의 노광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적외선 촬영한 걸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락 뭐뭐뭐 이렇게 글씨가 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한동안 한 5년 전에 6년 전 2010 몇 년도가 됐던 것 같아요.
2011년부터 그래갖고 그때 학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보고 싶은 대로 온거 아니야. 모든 분들이. 왜냐면은 그거를 따라가면은 이거를 연구했던 많은 분들이 자기 연구를 다시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도 그걸 꾸준히 내리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제가 바꾸진 않는데 요 탁본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후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담도 있어가지고 요 충주보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한 지역에 보면 유일한 고구려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전성기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산적으로 빠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고구려의 고르구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싹 쌓아납니다. 그래서 홍명보, 아차산, 용화산, 시루문, 용산, 용화산, 수락산까지 이 일대를 24개의 보루를 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루를 하면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 최고의 보루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실제로 이 보루는 뭐냐면 성곽이라고 부르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정말 그냥 정상이나 주요 그냥 곳곳에 진지를 쌓아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현대적으로. 그래서 진지를 쌓아놓고 그 진지에다가 군사 몇 명을 가지고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그 정보를 첩보를 얻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가 한강경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북쪽에다가 보루를 미친 듯이 쌓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쌓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작은 진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쌓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위에다가 일면에 이제 병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약간의 작은 막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좀 큰 규모의 보루 같은 경우에는 대장간도 확인이 됐어요. 그게 이제 아차산에 있는 보루에서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고구려 아차산 보루들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 문화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맞추시면 제가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제 곧 우리가 써야 될 겁니다. 막사에 겨울에 많이 살고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하잖아요. 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돌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차산 보루에 있는 사보루라고 있어요. 보루에 막사가 좀 크게 있거든요. 거기를 발굴했더니 그 안에 아궁이였고 온돌이 무슨 어쨌든 이런 정도로 만들 정도면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둔을 계속 해야 되는 곳을 만들어놨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방어의 개념이 있었던 거고 이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을 차지하느냐 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병사들은 여기 주둔하고 있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군사적으로 공격 역할도 하고 백제를 쓸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방어 역할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이 지역을 통해서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원수가 됩니다. 계로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 맺었잖아요. 공격해 올라갑니다. 그거는 잠시 쉬고 다시 한 어떤 시간이 10분 8시 2분이니까 10분 정도까지. 네, 12분에 다시 시작.